12월 6일 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오미크론 여파에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4.2%에서 3.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은 가상화폐 관련 버블이 심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하회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SNS인 트루소셜이 10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비축유 방출을 논의하기 위해 에너지 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이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서 중국 정부가 실무단을 파견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보잉 737 맥스의 운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테슬라가 조향 부품 불량인 중국산 모델 Y 2만 1,000대를 리콜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으로 시작을 해서 오미크론으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영향권 아래 계속해서 놓여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 만큼 지난주 시장 리뷰해보고 그리고 이번 주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간 리뷰 시간입니다. 최보아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혼란스러운 흐름을 보였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고용 지표의 부진을 극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주간 기준으로도 반등에 성공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다우지수의 변화 추이를 통해 오미크론과 관련해 미국 시장은 어떤 혼선을 빚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처음 발현되며 극도의 공포를 자아낸 직후인 현지 시간 11월 26일 무려 905.04포인트 폭락했고 불과 3일 뒤인 29일에는 곧바로 반등하며 출렁였습니다. 이후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 내리 다시 한번 급락 물살을 탔고 바로 다음 날 다시 크게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장이었던 12월 3일 기준 다시 한번 소폭 떨어지며 이번 주도 종잡을 수 없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0.91%, S&P 500 지수는 1.22% 내렸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2% 급락세를 보이며 미국 시장은 부담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주간 기준으로는 0.06% 올랐지만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지난주 말 무렵 0.01% 소폭 떨어지며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주간 기준 1.26%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와 달리 10년물 국채 금리도 1.356%까지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장기물 국채 금리가 추락하는 현상에 대한 해석은 각기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는 3거래일 연속 이어진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주간 기준으로 각각 1.09% 그리고 3.4% 상승폭을 키워가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 속에 매도세를 유지했던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기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힘을 좀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하이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1.22% 상승하며 다시 한번 올라섰습니다. 다만 중국 서비스업 업황 지표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지수 상단을 다소 제한하는 요인이 됐다는 점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체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일본 시장은 경기 민감주를 포함한 폭넓은 종목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난주 말 무렵 1%의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2.51% 하락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미국 상원이 임시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셧다운을 피한 것도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증시입니다. 중국 최대 차량 호출 업체인 디디 추싱이 결국 당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미국 증시를 떠나 홍콩 시장에서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충격으로 작용하면서 홍콩 증시의 하락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주간 기준 1.3% 떨어지며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가운데서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와는 달리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와 흐름을 같이 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감으로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ECB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는 빨리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락세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주간 기준 0.57%,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탁스 600 지수는 0.28% 떨어졌습니다. 프랑스의 까크 지수와 영국의 푸시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는 각각 0.38% 그리고 1.11% 상승했지만 지난주 말 무렵 각각 0.44%와 0.1% 하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유가도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일각에서는 석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전의 상승폭을 다소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계획을 다음 달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오미크론으로 인해 변동성이 강한 만큼 현재 시장 상황이 바뀌면 즉각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주간 기준 각각 2.86% 그리고 2.31%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값입니다. 변이체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과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이 상대적 안전자산인 금값의 오름세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1.2%의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간 증시 최보였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글로벌 증시 세계 각국의 주요 증시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한 주 동안에 모두 다 약세를 기록했었는데 특징적인 종목들은 무엇인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의 미국 증시 특징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미국 증시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하락과 반등을 오가는 모습이었죠. 금요일장 나스닥이 약세장을 이끌면서 주간 기준으로 애플을 제외한 대형 기술주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금융주들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에너지주들은 전주보다는 낙폭을 줄여나갔지만 아직 하락세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따라 여행주와 항공주들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였고요. 타깃을 제외하고는 유통업체들도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금요일장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 등 성장주들은 급락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전장 대비 6% 떨어진 1,014달러 선에 마감했는데요. 장중 7% 넘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시총 1조 달러는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 10억 1천만 달러를 추가 매각했습니다. 빵주로 불리던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아마존은 금요일장에서는 1%, 주간 단위로는 3%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주간 단위로 2%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페이스북도 주간 단위로 8%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애플은 주간 단위로 1%, 금요일장에서는 1% 떨어졌지만 주간 단위로는 아직까지 3%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백신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모더나는 미국 FDA가 오미크론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5% 뛰었는데요. 상승폭을 줄인 1.7% 상승으로 금요일장에서 마감했지만 주간 단위로는 7% 가까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화이자의 경우 주간 단위로 0.5% 올랐습니다. 내년 2분기에 오미크론 대응 백신을 출시할 수 있다고 밝힌 모더나와 화이자와 달리 노바백스는 다음 달인 1월부터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빠른 시기에 새로운 백신을 내놓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 오미크론 백신이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백신이 출시될 때까지 확진 건수가 늘어나 있을 것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 오히려 1%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일주일간은 26% 급락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 추진하던 백신 부스터샷 임상 실험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화이자와 모더나와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했지만 아직 미국 FDA의 품목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한 달간은 14%, 주간 단위로는 4%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집콕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금요일장 집콕주들은 하락했습니다. 미국 내 셧다운이 실시되지 않은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셧다운이 실시될 때 음식 배달 앱이나 TV 스트리밍 서비스들의 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도어대시와 줌 비디오, 도큐사인 모두 이번 주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고요. 음식 배달 서비스 도어대시는 주간 단위로 16%, 로쿠도 13%, 쇼피파이도 10%
9%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주간 단위로 9.5% 떨어졌습니다. 준 비디오의 경우 주간 단위로 16% 떨어졌고 금요일장에서는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엔 그래도 200달러 선을 유지했는데 이 200달러 선마저 붕괴되면서 18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찍었던 고점 대비 69% 떨어진 가격입니다. 전자서명 기업 도큐사인은 보시다시피 금요일장에서 42% 급락한 모습입니다. 4분기 매출 전망이 월가 예상을 밑돌았기 때문인데요. JP모건과 파이퍼샌들러, UBS, 웨드부시 등의 월가 IB들이 모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45% 하락했습니다. 펠로톤은 도이치방크의 매수 의견에 힘입어서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듯 싶더니 결국 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6%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 AMD는 7% 급락하면서 눈에 띄는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엔비디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추진하고 있는 400억 달러 규모의 ARM 인수권을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반독점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반면 주간 단위로 인텔과 퀄컴은 소폭 상승, 브로드컴도 2% 오르는 모습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일주일간 0.6%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PC 관련주들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델과 휴렉패커드 모두 금요일장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휴렉패커드 CEO는 PC 수요가 탄탄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8% 오르는 모습입니다. WHO는 전 세계 38개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항공주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유나이티드 항공은 주간 단위로 4% 가까이, 아메리칸 항공은 6%대 떨어진 모습입니다. 여행주들도 일제히 하락한 모습이었죠. 카니발은 주간 단위로 4%, 노르웨이안 크루즈도 9%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카지노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샌즈와 펜 내셔널 게이밍 모두 9% 넘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개별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오미크론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증시가 높은 변동성과 긴장감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시장의 특징주들 정리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하회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주말에 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사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CNBC는 비트코인 5만 달러 선이 붕괴됐다면서 한때 4만 3천 달러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향후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토요일 오미크론 사태를 주시하면서 당일 기준 20% 이상 폭락한 바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 시총 2위 규모인 이더리움 역시 10%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 빠져나갔다면서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무려 15% 가까이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지지선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에 지난 7월 최저치였던 3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사태와 연준의 테이퍼링 조기 종료 가능성이 예상보다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가상화폐 전문업체 넥소의 창업자는 현재 4만 달러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면서 이 지지선이 향후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4만 달러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에 비트코인이 향후 3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 나온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 찰리 멍거의 발언도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멍거는 가상자산 버블이 IT 버블보다 심각하다면서 가상화폐는 애초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중국이 가상화폐를 금지시킨 것은 현명한 조치라면서 가상화폐 성장이 세계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면서 가상화폐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반등에 성공할지 아니면 3만 달러 선까지 추락할지 시장 관계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 체크해 보시죠.
네, 유럽연합이 오미크론 방역 재강화 반대 시위에 확대하고 있다. 지금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늘부터 좀 시작이 되는데 네, 그렇죠. 유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유럽에서 오미크론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로이터 통신은 주말 사이 유럽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졌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각국 정부가 시행 중인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달 연일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자 지난달부터 필수 목적 외에 통행을 금지하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면서 오미크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방역 지침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주말 사이 거리로 쏟아지면서 무려 4만 명이 넘는 인파가 반대 시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독재를 반대한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등의 팻말도 이날 등장했는데 결국 오스트리아 당국이 최루액을 동원하면서까지 시위를 진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이날 네덜란드와 독일, 스페인 등에서도 방역 지침 강화와 관련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국가들 역시 오미크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높은 수준의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수천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정부 및 경찰과 심각한 갈등을 빚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에 대한 불안감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3일 오미크론 사태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향후 경제 성장률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하향 조정될 수 있다면서 IMF 역시 오미크론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IMF는 지난 10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9%, 내년 전망치를 4.9%로 낮춘 바 있는데요. 이 수치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전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진 외신캐스터와는 여기까지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증시 전망들 속속 알아봐야겠죠. 핵심 경제 지표 전간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핵심 경제 지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7일 화요일 10월 무역 수지와 함께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오고요. 9일 목요일에는 주간 지표인 원유 재고와 모기지 신청 건수, 그리고 10월 소비자 신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9일 목요일에는 구인 이직 보고서, 10일에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심리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영어로 Customer Price Index, 줄여서 CPI라고 부릅니다. 가정 단위로 소비하는 소비재와 서비스의 평균 가격을 측정한 지수입니다. 1982년에 또 84년 사이가 기준 연도로 이때의 지수 100과 비교한 수치로 조정하여 발표가 되고요. 요즘 미디어 매체들에서는 대체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CPI로 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CPI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는 물가 지표인데요. 지금과 같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빠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인데요. 파월 의장이 한동안 말해왔던 인플레이션 상승률 목표치는 2%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볼 때 경제활동 재개 흐름에 맞춰 올 3월부터 근원 CPI와 CPI 모두 2%를 상향 돌파했으면서 10월에는 6.2%까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국가들과 달리 2000년부터 미국 연준에선 물가 상승률을 집계할 때 CPI보다는 소비지출, PCE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의 올 한 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에 다소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줬던 기울기가 2분기 들어서는 가팔라진 후 8월과 9월 들어서는 다시 완만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월부터는 물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급격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 재개에 따른 공급망 문제, 또 구인난 때문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조기 테이퍼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도 파월 의장은 이 시기 증가세가 일시적이라고 재차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가 확산하던 7월과 8월 들어서 이 급등세가 한 차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듯 싶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최근인 11월에 발표된
발표된 10월 CPI는 공급 병목 현상과 반도체 같은 핵심 소재의 부족, 또 에너지, 주거비, 재화 가격의 강세로 빠르게 상승해 31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 10일에 나올 11월 CPI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전달 대비 0.6% 상승하고 전년 대비 6.7%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 긴축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파월 연준 의장 또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철회하면서 12월 14일에서 15일 사이 예정된 FOMC 정례회의에서는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더욱 관심이 쏠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발표되는 11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CPI 발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 핵심 증시 일정들 짚어봐야겠죠. 이혜연 외신캐스터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외신들은 어떤 일정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지 시각 6일 월요일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일에는 한국 기업 SK가 개최하는 한미일 지정학 포럼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최근 경제 현안으로 떠오른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비롯해 미중 패권 경쟁과 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7일인 화요일에는 오토존과 차지포인트가, 8일인 수요일에는 게임스톱과 캠벨수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편 현지 시각 9일 목요일에는 오라클, 룰루레몬, 추이와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그 다음 날인 10일 금요일에는 영국에서 G7 외교개발 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러 기업의 실적 발표와 이벤트들이 있는 이번 주 일정 중에서도 유심히 보셔야 할 일정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현지 시각 9일에서 10일, 약 이틀 동안 화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회의에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 정상들과 시민단체, 민간 부분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규합해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겠다는 취지의 행사입니다. 외신들은 해당 행사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도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현지 시각 11월 24일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을 해당 행사에 초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반면 중국은 해당 행보가 세계를 분열시키려는 움직임이라며 단호하게 반발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현지 시각 12월 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주의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기술과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이 우호국들과 함께 새 행동규칙을 수립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백악관이 해당 소식을 전하며 중국을 직접 겨냥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지 시각 4일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민주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의 주제는 자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가 가장 민주적이라는 것으로 중국 공산당은 민주주의를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해당 행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법인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먼저 시장 분석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일중 변동성, 영어로 하면 인트라데이 볼러틸리티, 설명하자면 시장 거래가 열리는 시간 동안 이제 변동성이 이제 많이 좀 올라간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이제 단지 시장이 최근에 한 5% 가까이 하락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주도주들이 좀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연말 해치 펀드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북클로징이 다가오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된다. 이제 연말에 보통 이제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현금을 좀 마련하는 그 압박이 지금 시장에 좀 내려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의 혼조세가 커지는 모습이 이제 닷컴 버블 직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과 좀 유사하다라는 그런 평가들까지 좀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시장 불확실성 그 자체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 관련한 각국 정책들의 불확실성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 초 이후 한 3차례 정도 나스닥 조정 구간이 있었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지금과 같은 하락이 이미 몇 차례 있었다가 다 해소되었다라는 것이고 좀 우려스러운 점을 지금 보자면 지난 한 3차례 하락 구간에서 총 10% 정도 내외까지는 하락한 다음에 다시 이제 반등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좀 오미크론 등 여러 가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현재 시점에서 일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제외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 3차례 있었던 지금 보시는 이런 조정 구간 자체가 전부 다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 2에서 3% 정도 추가 하락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조만간 해소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지금 현재 판단입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투자 판단이 어려운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현명한 투자 조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 대해서 크래프트의 인공지능 모델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네, 저희 인공지능 기반 모델 중에서 자산 배분형 모델 같은 경우 얼마 전 이제 12월 첫날 이제 리밸런싱을 지금 일으켰는데 지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 미국 채권 비중 같은 경우는 축소를 했고 그리고 현금 비중은 증가시켰습니다. 약 한 20% 내외까지 지금 증가를 시켰는데 이런 특징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CNBC에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시죠. JP모건의 마르크 콜라노비치 의견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미국 주식 비중은 유지를 하면서 여전히 시장에 좀 참가를 해라.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상승했던 채권 같은 경우 일리가 굉장히 플래팅이 되면서 이제 채권 가격의 상승이 최근에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익 실현을 했었고 그리고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추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일부 좀 현금 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형태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이 시장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날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같이 지금 현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여전히 자산 배분을 통해 투자 기회를 찾아보자 인공지능 모델의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동안 테슬라 족집게로 알려진 에이멈 ETF의 경우에는 어떤 주식들을 편입하고 또 편출했을지 이 점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 네, 에이멈 ETF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초에 그 이익 실현했던 대표적인 종목이 도큐사인이거든요. 도큐사인 같은 경우 저희가 280불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현재 지금 지난주 종가 도큐사인이 135불이에요. 거의 절반 이상 지금 하락을 했는데 이만큼 이제 하방 위험을 좀 회피하는 것 자체가 종목 선정 능력에 대한 좀 반증이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월 초에는 사실 이제 새로 편입된 이제 가장 큰 종목 같은 경우 테슬라가 들어왔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정말 오랜만에 지금 에이멈에서 재편입이 됐는데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의 최애 종목인 테슬라에 대한 이제 상승 모멘텀을 다시 좀 재예측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하락으로 좀 고민이 많으실 그런 서학개미 분들에게 좀 안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도큐사인이 지난주에 45%가량 급락을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편출이 된 종목이었네요. 이제는 에이멈 ETF를 테슬라 족집게가 아니라 도큐사인 족집게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계속됩니다.